2025년 11월 16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그 사상적 편력과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로 제가 몰입했던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 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피상적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지향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요새 무슨 보수냐 진보냐 할 때 진보 쪽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근래 와서 패가르기 이후로 그냥 어느 진영인가 속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제가 보수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사모라든가 또는 문재인 때 문사모라든가 지금 이명박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뭡니까 친명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쪽의 진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히려 저는 좀 저에 대한 진면목도 아니려니와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길러냈 다기도 과언이 아닌 그런 원조 진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패가르기에 한 진영을 포함된 사람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저는 진면목도 아니고 심하면 모욕으로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사상적 편력이 되겠죠. 출발은 언제라고 하냐면 시기로 말하면 80년대 초반이고 제 나이로 말하면 20대 후반이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전두환 시대 말하자면 초중반 그때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신학을 전공했는데요. 신학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신학을 실천신학 또는 목회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공한 신학은 그쪽 신학이 아니고 선교신학이라는 것인데 선교신학이라는 것은 선교라는 건 이제 해외 기독교를 전파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신학이라고 하고 그렇게 전공한 사람들이 묘하게도 선교지를 미국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선교가 필요한 데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오히려 먼저 기독교의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선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교지로 선택했던 곳이 중공입니다. 제가 중공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이해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한중 수교가 되어 있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준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준말에서 중공으로 우리가 불렀었고 당연히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선교신학이 공산권 선교인데 홍콩을 통해서 미입국하는 거죠. 이제 홍콩은 그 당시에 영국령이었으니까 홍콩으로 가서 그 당시 중공으로 이제 미입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선교는 그런 것이 선교죠. 원래 선교사들은 남양군대 식인종들 사회에 가서 선교하다가 잡아먹혔는데요. 계속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잡아먹었어요, 식인종들이.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수명의 선교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남양군도에도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중공 선교도 마찬가지죠.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더구나 지금은 한중 수교가 됐지만은 그때는 서로 국가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홍콩을 통해서 중공으로 미입국 해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선교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상대국이 공산권 선교이기 때문에 공산권은 이제 중국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가깝게는 북한도 공산권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도 그때는 이제 구소련이니까 소련이었죠. 근데 소련은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동로마 교회라 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건 선교지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중공은 완전히 거기는 기독교 불모지니까 선교한다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특히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공산주의를 모르고서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는 이제 칼 마르크스가 말하자면 창안한 그런 사상인데 프레드릭 엥겔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다 누구의 제자라고 말해야 하냐면 헤겔의 제자라고 말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상적 맥락으로 봐서 그때 칼 마르크스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포이에르바가 있어요. 포이에르바는 이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칼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헤겔에게서 소위 말해서 절대정신이다라는 말을 그런 것을 같이 배울 때 헤겔의 철학을 배울 때 같이 제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포에르바를 많이 연구를 했냐면 포에르바가 기독교적인 그런 그 메시아니즘 그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그 해결의 제자로서 해결의 사상에서 유물론적으로만 흘렀고 포에르바는 그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에 매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제 유신론 이쪽으로도 그 연구를 고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은 공산주의를 공부할 때 포에르바를 겹쳐서 공부하는 이유는 공산권 안에 교회가 설려면은 소위 말해서 메시아라는 것 사실은 칼 마르크스의 그 과학적 공산주의는 메시아라는 것을 상위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것보다 이제 상부구조라고 그러고 과학적 공산주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계급의 문제라든가 땅의 문제니까 이거는 토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 본인이 주장했던 그 상부구조와 토대인데 자기들은 상부구조는 놔두고 토대가 이것이 계급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포에르바는 이제 상부구조에다 많이 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상 소위 말해서 메시아 거기다 둘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같은 이제 공산권 선교를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사회적 합의 또는 이념적 합의를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공산주의 국가에 기독교를 선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딱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면 반공주의, 기독교는 반공주의고 공산주의는 반기독교고 이렇게 딱 이 루를 자르듯이 선을 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공산권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에르바의 그 사상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마르크스하고 그 엥겔스가 공저한 종교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제가 일부러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상적 그 성향이 정치적 성향 이런 것이 중립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보수주의도 진보주의도 서로 만날 수 있는 점, 그 점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사는 문제로 그것은 이제 그 공산권 선교, 중공 선교로 포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주력한 일은 이제 그 업계로 말하면 출판계였어요. 출판계니까 출판계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책자를 출판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출판계이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평생교육 쪽에 전공을 했고 또 그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름이 평생교육인데 그 당시는 사회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자면은 요즘 같은 모습은 아니었고 그때 평생교육이라면서 뭐냐면은 지하교육이죠.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공인된 것이 아니고 공인될 수도 없죠. 그런 공인된 법이 평생교육법이라는 자체가 김대중 정부 때 훨씬 뒤에 나온 거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야학이라든가 옛날 같은 서당이라든가 또는 무슨 그 도시산업 선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잠깐 뭐냐면은 비정규 교육 말하자면 좀 심하게 말하면은 반체제 교육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울로 프레이리가 말한 교육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의식화라 그러는데 우리는 의식화 그렇게 말하면 의식화 교육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그 전두환 시대까지 유신 독재에서부터 전두환 시대까지 의식화나 이런 것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은 빨갱이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낙인을 찍었거든요. 근데 의식화라는 것은 빨갱이 교육이 아니고 그 파울로 프레이리가 말했던 의식화는 뭐냐면은 내 처지 현실의 처지를 눈을 뜬다는 것이 의식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나쳐요. 우리가 이렇든 그래요. 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설립 목적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설립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겠어요? 식민지 백성은 식민지 국민은 고등학교까지 해서 소위 말해서 기능사로만 살아라 이런 거 이과학은 기능사로만 살아라 기사로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사 기능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말단 공무원만 해야지 소위 말해서 그 의사결정하는 그런 여실히 말하면 상무관급 이상 이사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한다. 그래서 대학교 설립운동 우리가 뭐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20년대. 그래서 뭐 나중에 물론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저지긴 했지만 경성제국대학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제한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증들 교포들 자녀 그 다음에 한국이라면은 여러 가지 성분 검사해서 적어도 반일주의자는 아닌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국가들이 국가 주도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다 그런 국가라는 하나의 그 조직을 끌어나가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이거든요. 그것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파울로 프레이가 말했던 의식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면 당연히 유신 독재나 또는 전두환 정부가 생각할 때는 사회에 나쁜 기운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고 그래서 뭐 도시산업 선교회 이런 것들 하면은 보통 이제 공단의 선교 교육인데 선교 교육이 다 사회 교육이 일환이었으니까 지금은 사회 교육이 평생 교육이 돼갖고 이제 오히려 뭐 양지로 나왔지만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고 다 모든 것은 불법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학교 안에서만 초중고 안에서만 하는 것이 교육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심지어 이제 전두환 초기에는 불법과의 단속이라 해가지고 이 학원 교육까지도 다 관여돼 있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태우 정부가 뭘 했냐면은 독학연 학위시험 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초등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은 전부 검정고시가 있는데 대학교 졸업은 검정고시 같은 게 없잖아요. 일본에 있어 왔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독학기간 학위고 학사고시인데 그거를 이제 노태우 정부가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왜냐면은 그 시험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교재를 구하는 교육을 서비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판과 요새로 말하는 평생교육을 결합시킨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일을 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은 저보다도 좀 더 성공한 선발 업체한테 기회를 뺏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김정삼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이 행정사라는 거 여러분 뭐 법무사는 다 아시죠? 시험사나 법무사는 아시는데 행정사라는 것이 행정대서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동사무소나 무슨 어디 군청 옆에 시군구청 옆에 있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브로커라고 그러죠? 로비스트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법무사는 뭐 여러분 설명하는 또 뭔지 알 것이고 행정사는 있었거든요. 행정사 시험제도를 갖기로 했어요. 거의 김영삼 정부가 공약을 했던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자 김영삼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장관이 내정었는데 요새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요. 행안부 장관인데 그이가 이제 장관 부령으로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놓쳐버렸던 학사고시 출판 사업만큼은 아니라도 저는 이제 대박을 터뜨릴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게 가능했거든요. 돈 좀 벌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돈 버는 재주는 없었던 건지 또는 그런 돈은 없었던지 계속 시험을 실시한다 미루더니 뭐 김영삼 정부 내내 하지 않았고 뭐 지금도 안 하죠. 그러니까 괜히 입법해가지고 기대를 주고 그래가지고서 저희 같은 이제 그런 출판 평생교육업자들이 말하자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출판을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또 국문학도 전공했던 관계로 또는 뭐 여성광장 개간지 그리고 언론단체 평생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많은 일을 관여하고 그래서 제가 전공이었던 뭐 국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다 10분 활력에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선대는 일마다 실패를 해서 재미를 보지 못했고 마침내 이제 20년 전에 대전으로 내려와서 식품 제조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견지에서 생각할 때 요새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일찍 이런 때는 없었죠. 왜냐하면 물론 이것도 민주화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말도 못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보수 아니면 나머지는 다 빨갱이니까 저는 참 빨갱이일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뭐 저희 태생적으로나 저희 가문의 6.25 희생으로 보나 우리는 철저하게 보수의 그런 토양에서 저는 태어났고 자랐는데 오히려 균형감을 갖고 있는 제가 진보 또는 좌파로 몰리는 것은 요새 패가르기가 낳은 그런 하나의 결과라고 보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가장 특성이라고 해야 할 도덕성 그 다음에 사회적 공감 능력 이런 게 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별로 패가르고 세대별로 패가르고 지역별로 패가르는 거는 보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사이비 보수들이 하는 일인데 저는 그런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차별금지 뭐 이런 걸 차별로 해가지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차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소수에 대해서는 혐오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것은 사실 보수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것을 보수라고 해서 제가 상대편에 있는 뭐 진보 좌파라고 불린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저희가 합리적인 진보인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 보수들에 의해서 그것이 매도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짚어주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자, 앞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제는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비정상한 것이 정상화로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자칭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 사실 보수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마치겠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의 혐오와 차별이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같이 잘 먹고 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진보 좌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공산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디 다른 사람들의 소수의 어떤 그런 아픔, 희생을 갖다가 전혀 일반의 동정심도 없는 그런 야멸찬 그런 몰인정한 사회 이것은 우리가 보는 이상사회도 아니고 더구나 복지사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그들 말로 진보라고 했던 그 정책들 그런 사회 그런 운동들 이런 것이 사실 가장 정상적이라고 하는 데 대한 우리가 시각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사회라는 것은 적어도 기본적인 보장이 되면서 사각지대에 그런 참상이 우리 이웃에 있다 그러면 그걸 복지사회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 것을 다 해결할 만큼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려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사회를 소위 말해서 진보 보수라는 패가르기로 보는, 그리고 차이와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그런 것은 그건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소탕돼야 할 아주 나쁜 파시스트의 그런 가장 말하자면 이 사이코패스 같은 또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경계해야 할 그물이라는 점을